얼어붙은 뉴스의 창을 열어드리는 매경의 창.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고 더 이상은 피할 수만은 없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과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예고해왔던 기후재앙. 관측사상 유례 없이 비가 쏟아진 여름. 물에 잠긴 도시에서 사람이 죽고 제철소는 마비됐다. 이상고온과 계속되는 한파, 폭설이 쏟아진 겨울. 어느 해엔 가뭄이 계속됐고 바닷속의 풍경도 바뀌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라 불리는 기후전환 시대. 탄소중립선언 4년차를 맞는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흐름을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 걸까? 네, 기후와 경제 방정식, 이걸 알고 나면 앞으로 펼쳐질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최고의 기후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소송팀장을 맡고 있는 하지연 변호사, 기후투자 전문가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죠. 교수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위기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 때는 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첫 해가 1989년이었거든요. 네. 89년에 딱 갔더니 그 당시 기후변화란 말을 안 쓰고 지구온난화, 영어로 글로벌 워밍 이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뒤로 이게 굉장히 기후가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래서 기후변화란 말이 오랫동안 오다가 2019년도 5월에 그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후변화도 아니다. 네. 이제 기후 위기 또는 이제. 비상사태, emergency 이런 말을 써야 된다. 이 말을 딱 기사에 이제 그게 나온 이후로는 최근까지는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이 기후 피해는 뭐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표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구가 뭐 따뜻하다, 그러다 뜨겁다, 맞아요. 이제는 끓고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뜨겁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바로미터가 지구가 이제 더워지고 있고 이제 그만큼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가 알기로 그 2100년까지 상승폭을 1.5도까지로 제한하는 게 파리 기후 협약이었잖아요. 그만큼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도는 정말 마지노선이고 가급적 1.5도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2023년도죠. 이게 벌써 1.45도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기와 비교해 봤을 때 여기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1.5도 금방 넘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연도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우려는 조만간 이제 1.2도가 상시화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네, 97년에 교토의정서로는 부족해서 2015년에 파리기후협정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강제성을 띠게 됐는데 결국에는 경제 논리 때문에 이게 참여하게 됐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기후 문제다. 이거 환경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두 가지 경로로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와 거의 동일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산불이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경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이 태풍 흰남노라는 게 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물에 잠겼어요. 네. 그래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로, 이게 이제 이른바 물리적인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불리는 경로고요. 또 한 가지 경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 너무 피해가 커지니까 각국이 또 뭐 유엔 같은 이런 국제기구가 탄소 제발 좀 줄이자. 열심히 이제 캠페인도 하고 또 강제성을 띤 정책도 만들고 규제도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나 기업도 있고 너무 탄소 줄이는 게 힘든 국가나 기업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죠.
잘 못 줄여요. 이러다 보니 잘 못 줄이게 되면 결국 못 줄인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환영 안 받는다,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너희 물건 안 사주겠다. 이런 말 그대로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느냐와 못하는 것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네. 이른바 전환 리스크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기후 문제가 그대로 우리의 경제적인 피해 또는 잘 못 줄이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두 가지 경로로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곧 경제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예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냥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과거에 했던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연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입니다. 비, 폭우, 태풍 예. 이게 뭐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 피해가 과연 얼마큼 커질 거냐를 이제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자연과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분은 2060년까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비가 얼마큼 올 것이냐. 또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연구를 모델링을 통해 하셨는데 그 연구를 받아서 해보니 가장 비 피해가 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재산상의 피해, 인명 피해 제외하고요. 재산상의 피해가 한 28조 원. 28조 원이요. 연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가장 컸던 폭우, 태풍 피해가 2002년도에 태풍 루사라는 게 왔었습니다. 예. 이때 한 6조 원의 피해가 있었어요. 그 한 5배 가까운 피해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돈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귀에 좀 와닿네요. 네. 와닿나요? 그 위기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만 해도 이 기후 위기를 체감을 한 거는 비교적 좀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의 경고와 대중의 인식 간의 차이가 그만큼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건데 사실 그 점에서 그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들은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나는 것이 2019년도였나요? 유엔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각국의 세계 정상들에게 그야말로 질타라고 쓴소리를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렇죠.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툰베리가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 본질과도 가까운데요. 이게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열심히 화석연료 써서 집도 따뜻하고 자동차도 마음껏 타고 다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죠. 그 10대의 그 여학생이 유럽의 한 여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애초에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기후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을 본인이 실천을 통해서 이 글로벌 사회에 목소리를 낸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툰베리를 떠올릴 때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 바로 또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전혀 그 반대 인물,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최대의 기후 악당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단 하고 있는 펀드가 기후 변화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특히 미국의 기후 변화, 미국의 에너지 전환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에 트럼프가 기후 변화 이건 다 거짓이야 이렇게 예. 얘기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미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IRA 법안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에너지 전환이 다시 후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트럼프 대선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교수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됐을 때 파리 기후 협약에서 나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탈퇴를 했잖아요. 네. 집권 시기에는 좀 어땠나요? 그럼? 네, 사실 그랬죠. 그래서 그 탈퇴가 굉장한 충격을 줬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 과거에 만들었던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꾸준히 또 성장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이죠. 들어서자마자 다시 또 파리 협정에 네. 재가입을 하고 지금 아까 우리 매니저님 얘기한 대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 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서 문의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실제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법이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하고 또 전기차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의 법이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 결과는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지정학적인 글로벌한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인데 저도 걱정 반, 네. 또 기대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기후 악당이다라는 오명이 있다고 해요. 예,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거에 한번 이제 해외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정한 적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좀 평가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96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말 그대로 명실공히 60년 만에 전 세계의 선진국의 일원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이르렀거든요. 결국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화석연료 수입해서 엄청난 규모로 수입합니다. 매년 100조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싸면 200조까지 써서 다 수입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식으로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해온 거죠. 이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예. 왜? 이런 식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가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바꾸라고 하니 다른 나라든 서서히 탄소 배출도 줄이고 탈탄소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이 40년 동안 늘어온 나라예요. 네. 지금도 석탄 발전소는 짓고 있다면서요. 지금도 짓고 있는 참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치나 또 엄청난 글로벌 시장의 탈탄소로의 거대한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후라는 주제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 전환 시대를 맞는 사람들. 최근 전국의 17,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 3명 중에 2명은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3명은 자동차 대수를 적정수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등록 제한에도 동의했다.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기후대응 공약에 따라서 4월 총선에서 표를 주겠다는 투표 의향은 62.5%. 기후 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보신 설문조사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기후 대응 공약을 잘 내놓으면 표를 주겠다라는 사람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당히 좀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확실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은 2020년 코로나 원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딱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글로벌한 문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는데 이구동성으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바이러스가 이렇게 빠르게 퍼지느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간과 이 야생동물의 접촉면,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예.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이 동물들이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인간은 자꾸만 또 생태계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게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거 아니다. 네. 코로나까지 터질 정도면 앞으로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그 2020년부터 하면서 마침 2020년 여름에 또 역대 최장 장마가 옵니다. 54일간 장마가 왔어요. 네. 이러면서 상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 상당히 보편적으로 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수년 전부터는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뭐 ESG 경영, 네. 아리백, 뭐 넷제로, 최근에는 뭐 카본 프리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예, 해주셔야 이게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냥 네. 다 하면은 아리백은요. 네. 이제 영어로는 Renewable Electricity. 그래서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전기는 이제 화석연료, 특히 석탄 그리고 조금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천연가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원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 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 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쓰자라는 예. 캠페인을 2014년도에 영국에 기반을 둔 한 시민단체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너희는 해라,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캠페인이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다 아는 내노라 하는 정말 주식시장의 최고 강자인 뭐 애플 네. 이런 회사들이 그냥 막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현재 427개 기업이 가입했습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기업을 향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거든요. 네. 우리는 탄소 줄이는데 너희가 안 줄이면 그렇게 만든 물건을 안 사주겠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해당 기업으로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탄소 안 줄이고 나서는 탄소를 안 줄이면 더 이상 내 물건을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없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끔 만들어준 거죠. 네. 고객이. 그러니 무서운 거죠. 국가에서는 강제적인 규제도 아닌데 네. 민간에서 시작한 건데 전 세계 내노라는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또 가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 기후가 경제 문제다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가로서 가장 경쟁 강도가 그러니까 가장 경쟁을 하는 국가를 꼽자면 그건 대만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만드는 파운드리의 경쟁사 TSMC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지만 나머지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 또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 역량을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거의 모든 이 아리백 캠페인이 우리나라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애플이 각각의 반도체 제조사들에게 똑같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만들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리백이라는 아까 그 이니셔티브에 가입은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가스 발전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당장은 뭐 애플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거래 관계가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2030년 정도와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차이, 대만에서의 해상풍력의 차이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존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건 재생에너지 비중을 막 늘리자 말자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막 갑론을박이 심하고 한데 최소한 대만보다는 많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탄소 국경제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유럽 수출에서 이게 일종의 새로 생긴 무역 장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출 압박을 좀 주게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고요. 이 정확한 이름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좀 길죠.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국가가 국가를 향한 일방적인 무역 규제입니다. 네. 이게 이유가 명분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라는 것은 어느 나라 누가 배출하건 무관하다. 예. 한국이 배출해도 유럽 사람이 피해 볼 수 있고, 인도가 배출해도 미국이 피해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이 배출해도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화 상태에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만약에 우리는 탄소 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탄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물건을 유럽에 수출하려고 할 때 그 차액만큼을 관세와 같은 형태로, 정확하게는 엄밀하게는 관세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떨어지게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제도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무역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인 기후가 경제 문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참고로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행이 된다고 본격적으로. 하고요. 네. 이달 말에 시작이 되는데 탄소국 경제 1차 보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점검에 들어갔고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예,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예. 아직은 조금 이 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만 방치해 두면은 기업들로서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준비 안 하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서 네. 2026년이 오면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친 타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매니저님, 그렇다면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체감하기에는 사실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그럼 뭐 포스코에 투자할 때 이 유럽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이게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근데 그 이유는 계산을 해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한국의 철강사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거를 이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뭐 이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이 아주 이 당장은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게 유럽이 하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미국도 이걸 하려고 미국 민주당 안에서 안이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이 뭐 허투루 이런 국제 동향에 무지한 나라가 절대 아니고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이 다 이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만 보면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국가 간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마 뭐 진행이 된다면 향후 한 5년 안에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를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기업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탈탄소가 뭐 즉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진짜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기후 시장의 파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기후 경제가 있다면은 기후 대응 관련 시장도 지금 있을 텐데 규모로 따지면 그 부분은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무엇이 가장 큰지를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역시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큽니다. 에너지 전환. 그냥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에너지라 하면 당연히 화석 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이고요. 예.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이 에너지 생산의 산물이 전기입니다. 근데 전기는 저장이 화석 연료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관리하는 것도 고도에 필요한 기술, 새로운 기술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만한 그 테슬라와 같은 기업도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ESS와 관련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마지막은 에너지 이용인데요. 이제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도 전기차, 뭐 가스레인지를 바꾸는 것, 그리고 뭐 히트펌프라는 난방 장치를 바꾸는 것까지 사실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그 재생에너지 시장이나 기술과 경쟁력과 관련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원자력이 가장 전기료가 싸잖아요.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갈수록 더 싸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네요. 예, 그 이제 한국의 좀 특수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발전 단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전기의 이제 기준 이 단위는 1kWh 뭐 이렇게 또는 뭐 메가와트/아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단위로 봤을 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싼, 네. 가장 가격이 낮은 그러한 발전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아. 네, 이것은 뭐 예. 이미 이제 그 새로운 게 전혀 아니.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예, 제가 많이 뒤처져 예, 있네요. 아니 이게 이제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후 변화만으로 출발은 기후 변화 출발해서 재생에너지 중요하다고 갔지만 그 뒤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단가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효율성이 네. 높아지는 이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제는 기후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만으로도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이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심지어 국내 이런 또 기업들 중에는 국내 공장을 축소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고 그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재정적인 또 금융적인 지원만 좀 거기에 추가가 된다면 이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단가도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고요. 네. 예, 뭐 또 주민들께서 아직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거는 좀 그걸 기업에게 다 너희가 알아서 좀 해와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이런 데서 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제 인식이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 곳곳에서 좀 정말 규제도 좀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고 또 주민들께도 이해를 구하고 하면은 저는 곳곳에 이런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싸면서 깨끗한 안전한 그런 전력원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탈탄소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글로벌 평균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나라별로도 국가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바람이 좀 많은 네. 위도가 높으면서 바람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가 대표적이죠. 네. 덴마크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선 태양광이 그렇게 잘 되기 힘들죠. 그러나 육상 풍력은 이미 벌써 덴마크 전체를 다 차지했고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해상 풍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덴마크고요.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아,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100%가 돼가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좀 아래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독일은 예.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국토도 굉장히 넓은 유럽의 강자죠. 이런 나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돌파했어요. 이것은 그냥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출발을 정말 정부와 또 시민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다 합심이 돼서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네. 이런 나라는 뭐가 잘 되겠습니까? 태양광이 잘 되겠죠. 그러겠죠. 땅도 넓고 예. 햇빛도 강하니까. 대한민국은 독일에 비해서는 태양광이 훨씬 유리한 나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위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잘 발굴을 하면 저는 결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전략을 잘 사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럼 몇 %인가요? 현재요? 재생에너지 비율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네.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이 한 5%대밖에 안 되고요. 아, 5%. OECD 38개국 중에 압도적인 꼴찌고요. 조금 관대하게 국제기구에 우리가 리포트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한 8% 정도. 예, 그래서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직은 5%대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제일 유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참 갈 길이 네. 멉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예. 변호사님, 그 아리백도 결국에는 하나의 제도고 여기에서 또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에너지 전환을 어느 정도나 그 속도를 압력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에너지 전환은 저는 방향보다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옳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탄소중립 기본법에 보면 지금 저희가 2018년 대비 40%의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고 또 그 전환,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절반 이상의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게 잡아도 뭐 9% 남짓 이렇게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을 한다든지 방향은 옳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속도가 매우 더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강제력 있는 조치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할 수는 없을까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안 한다고 감옥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센티브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전기차도 지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탄소 감축을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뭐 인센티브 정책을 더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믹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 아까 말씀하신 풍력과 네, 태양광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전력 믹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전기가 과수 공급이 되면 바로 정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블랙아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산업 또 우리 개인 뭐 우리 국민 전체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의 이 안정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국가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은 이른바 전통 발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발전원이 있습니다. 원전, 석탄, 가스 이 세 가지죠. 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90% 달하는 나라인데요. 역시 이것도 뭐 해외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이러한 발전원을 합쳐서 90% 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하나인 거죠. 그래서 기후 악당이랑 옹호를 예, 쓰고 너무 있는 이게 거죠.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 고착화돼 있어서 그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10% 미만에 허덕이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게 되면 이것은 늘리는 만큼 기존의 발전원의 비중을 더 늘린다든지 뭐 신규 이 거대한 집중형 발전소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압박이 줄어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사회 경제적인 또 혜택이 있거든요. 좋은 점들이.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구조, 재생에너지는 10% 한참 못 미치는 비중에 전통 발전은 90% 달하는 이거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게 좀 정상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재생에너지를 최소한 일본이 지금 20%가 됐거든요. 네. 아니 가까운 일본도 우리랑 지형도 비슷하고 그런 나라도 20%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10% 미만의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늘리고 아니 가까운 일본,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의 보고입니다. 가까운 두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고 빨리 좀 습득하는 길을 간다면 지금의 이러한 전통 발전원이 압도적인 수준에서 재생에너지가 10%, 15%, 20%, 30% 이렇게 돼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주고 가정에서도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화가 되고 이제 유럽은요. 가정의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합니다. 즉 온수까지도 전기로 해요. 취사도 전기로 합니다. 냉난방 다 전기로 하는 거죠. 네. 이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구조예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거 시스템 공급해주는 기업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요. 우리나라 전자
가전 기술들이 다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한국에서도 그 시장이 넓어지면 제가 너무 기쁘고 정말 춤이라도 출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한 몫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에너지 분야의 앞으로 유망주. 네. 아, 예.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뭔지. 네, 그 유망주라고 네. 질문하신 건 앞으로 오를 종목이고 네, 네.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최근에 현재와 좋았던 거. 이제 미래에 좀 근데 뭐 차이가 있군요. 약간의 그건 변동이 있고 이제 저는 뭐 이걸 한 3, 4년 동안 어느 정도 해 오다 보니까 그 약간의 부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그게 올해 안에 무조건 오르겠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네. 그러나 이게 에너지 전환이 10년 이상, 20, 30년 더 길게 지속될 변화이기 때문에 내 노후를 생각해서 뭔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건 역시 기후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을 하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유독 그 수익률이 좋았던 그 종목이라기보다는 그 산업은 전력기기 및 변압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나 배터리가 아니라 왜 변압기가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법하는데 이 변화조차도 재생에너지와 굉장히 관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전기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요. 이 요인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재생에너지가 뭐 태양광의 경우에 낮에 이렇게 생산이 많고 밤에는 생산이 적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뭐 100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 에너지보다는 이 변동이 크다라고 보통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비유로 들면 이제 러시아호 때 차가 막 몰렸다가 적게 오거나 이런 변동이 크다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을 때 기준으로 도로를 폭을 뭐 20차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그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의 투자 부담도 사실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곳에 생긴다랄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된 노후화된 이 전력망이 많아서 교체 수요를 해야 된다랄지 또는 요새 인공지능 굉장히 핫하잖아요. 인공지능에서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네.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뭐 굳이 지금 하나를 꼽자면 최근에 좋았던 건 그쪽이 많이 좋았습니다. 네, 국내하고 해외도 좀 다른가요? 그게 다르면서도 같은 게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의 그 변화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도 주식 성과가 좋은데 국내 기업도 미국에서 대부분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주로 그쪽에 이제 굉장히 성과가 최근에 좋았고요. 네, 그게 좀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또 괜찮을 어떤 사회상의 변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수소 경제, 수소 산업.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준이? 예, 이제 수소도 뭐 이제 지난 정부부터 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회자되는 그런 산업인데요. 저는 결국은 이 수소 산업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수소차, 그러니까 막 전기차 대 수소차 네. 막 이런 이제 구도가 있었어요. 붐이 있었죠. 예,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 전기차에 최소한 승용차죠. 승용차 쪽은 전기차의 역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수소차의 어떤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이 최근에도 이 수소차 특히 이제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잘 되면은 앞으로 선박이라든지 또 심지어 항공 이런 쪽에 이런 다양한 우리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수소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늘 저는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백스탑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영속적인 기술. 이런 게 이제 보통 뭐 CCS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포집하고 뭐 예, 저장하는 기술도 있고 철강이 이제 우리나라가 주력 기업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마 철강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일 겁니다. 근데라고 했을 때 기존은 석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것을 석탄에서 이제
수소로 바꾸자. 이 기술은 나와 있거든요. 네.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기술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른바 수소 환원 제철이 실제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먼저 이것을 이 상업성 있게 그러한 장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럴 때 이제 수소가 굉장히 다량으로 필요하게 되고 문제는 그 수소를 또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기존의 화석연료로부터 채굴되는 확보되는 수소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청정 수소이기 때문에 그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에서는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이러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특히 이제 산업에서는 제조업에서는 철강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제도적인 준비는 잘 돼 있을까요? 일단 수소법은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청정수소가 무엇인가, 청정수소를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한데 청정수소 인증 제도도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님, 네. 그 순환경제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이걸 아예 정책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개념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속 가능한 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순환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선형 경제입니다. 선형 경제. 영어로 뭐 리니어 이코노미인데 예. 지금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캐서 사용하고 폐기하고 폐기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형 경제인데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봐도 계속 하다 보면 한정된 지구 자원을 계속 꺼내 쓰는 것이고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형의 이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순환시키겠다. 그래서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종합적으로는 역시나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아야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영어 뭐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를 만드는 걸 네. 이제 그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유 경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게 기후 위기 극복에도 상당한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잘만 쓰면 도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유 개념에서 사용 개념으로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네. 뭐 주택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거고 뭐 우버 자동차도 공유하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도 이제 좀 굳이 소유할 필요 없다. 네. 뭐 같이 이렇게 쓰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일단 제품이 2개 필요한 게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연료, 원료 이런 것들의 생산과 소비가 불필요해지니까 이제 그에 따른 탄소 배출이 줄어든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 공유 경제는 공유 경제대로, 소유 경제는 소유 경제대로 가면은 자기 건 갖고 있고 또 필요한 대로 또 공유도 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좀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어떤 정부의 규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시장에서의 창의성, 정말 이런 아주 매력적인 공유 경제 아이템을 시장에 제시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저런 거 써보고 싶다. 굳이 기후나 이런 데 관심이 높지 않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저런 건 참 괜찮네. 내가 네.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식의 그런 창의적인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벤처들이 생겨난다면 공유경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순환경제, 공유경제와 관련한 스타트업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쪽 분야의 투자는 좀 어떻습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초기에 있다 보니까 뭐 직접 투자를 만약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그 재활용 관련된 기술을 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 워낙 이제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상업성이 갖춰질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제 그런 점에서 스타트업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공유 경제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딱 공유 경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사람들 최근 한 3, 4년 동안 아마 스마트폰 앱에 아마 중고거래 관련 앱을 다 하나씩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이 순환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중고거래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제품을 버리지 않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물건을 쓰는 것 대신 기존의 물건의 사용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중고거래 막 온도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좀 많은 실천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기후 경제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먼저 교수님부터요.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기후 문제가 경제학자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제 또 학자의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 전체가, 또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또 소비자, 정부, 이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후 문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식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고 거기서 자기 실현을 하고 어떤 자기의 삶을 영속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께서 이 기후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경제 문제가 돼 있는지, 나는 나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행동의 변화, 나의 생각의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후변화에 잘 대응한다고 보기 힘듭니다만 5년, 10년 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매니저님. 예. 사실 기후 문제를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제한된 탄소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현재의 탄소 배출을 아껴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면, 저는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건강과 노후 대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후 문제와 동일하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건강해야 그게 곧 돈이고, 노후 대비 사실 여기로부터 예외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후 대비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의 돈을 아껴서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노후 대비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은퇴 시점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내 은퇴가 예를 들어 2040년이다, 50년이다 라고 봤을 때 그 시점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이제 기후, 사실 이제 제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 또는 기후라고 보는데, 특히 기후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기후 투자, 기후 연금을 하는 것이 본인 노후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서 뭐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아서 막 실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뭐 채식을 한다거나 비행기를 덜 탄다거나 뭐 전기차를 타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임팩트로 따져보면은 내가 투자를 할 때 기후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러한 실천보다는 21배 정도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만약 내가 기후 투자를 하고 계시면 그만큼 이미 임팩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든 아니면 뭐 기후를 위해서든 기후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사실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은기환 차장님과 따로 대화를 나눴을 때 2차 전지의 그 열풍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에너지 전환이 가야 할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담당하고 또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정책과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후 불황의 시대가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모든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의 폐부를 찌르는 매경의 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